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식 깨부시기의 황대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장 상황을 어떻게 깨부셔가지고 또 주도주를 어떻게 깨부셔서 우리가 주도주를 찾아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의 바로 테이퍼링의 어떤 축소 또는 조기금리 인상, 또 유럽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이 최근에 경제지표, 뭐 예상보다 좋았다 그러지만은 현재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이러한 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그 증시 깨부시기에서는 이런 시장의 맥을 어떻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잡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장은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요우코라는 부분이 신조어가 탄생하면서요, 중국 관련주, 아모레, 화장품이라든가 이러한 그 퍼시픽 관련 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 내부에 과연 어떤 업황이 앞으로 또다시 제2의 요우코 관련주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리기 지수를 좀 깨부숴 봅시다. 글로벌 시장의 이벤트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깨부셔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한번 찾아보는 이러한 그 전략을 좀 갖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좀 부각되는 게 상당히 우리가 그 이벤트가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벤트가 크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동안 주식시장 많이 조정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조정을 주면서 이벤트에 대한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벤트 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벤트가 잘 나온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물론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그 현재 부담감은 상당히 우리 국내 시장은 높지만은 이 이벤트 효과에서 어떤 기초가 잘 닦여진다면은 우리나라 주가도 그동안에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됐고요. 디커플링이라는 부분에 부담감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어떤 반전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장의 이벤트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벤트를 우리가 조목조목 어떻게 깨부시고 어떻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 아마 우리가 이제 미국의 연준 그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앨런의 입을 바라보는 이제 위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앨런의 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 미국이나 중국 또는 유럽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게 미국의 연준 그 FOMC 회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최근에 우리가 그 지수 많이 흔들었던 게 유럽 쪽입니다. 우크라이나 악재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오면서 독일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 바로 현재 디플레이션 부분이 부각이 된다 그래가지고 유럽이 상당히 흔들리면서 미국까지 흔들리고 그것이 우리까지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현재 유럽에서 가장 현안이 뭐냐 볼 때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하는 건데, 이 검사에 의해서 유럽의 양적 완화라든가 은행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후강통 연기,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그 반영이 될 것인가,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 미국의 그 연준의 그 FOMC 그 회의 부분을 현재 그 살펴볼 때, 일단 테이퍼링은 종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0 바로 그 8일부터 28일부터 29일이죠. 그래서 이때 연준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냐 볼 때,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중시를 깨부시려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다면 시장은 테이퍼링이 그 종료가 돼야 됩니다. 뭐 지금 현재 여러 얘기 나옵니다. 테이퍼링 종료되지 말자, 연기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시장은 변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의 그 차트 흐름을 이렇게 좀 본다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테이퍼링 종료 가능성이 얘기할 때는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런 것이 다 오픈화되면서 어떤 때 미국이 많이 흔들냐면 실적이나 지표가 안 좋아할 때 상당히 미국 시장이 많이 그 조종을 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는 부분은 기존 사실화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테이퍼링이 늦어진다면은 미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면 주가는 도리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위반자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입니다. 이게 아마 시장을 제일 많이 흔들 게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물론 두 개 다 미국의 그 달러 강세를 만들면서 신흥 아시아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좋지만은 미리 선반영됐고요. 조기 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금리 인상하면 돈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걔네들 금리 인상하면 그쪽으로 또 채권이나 이런 거 투자하다면 신흥아시아에 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그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되냐 볼 때 제가 볼 때 그 considerable time, 그러니까 심각한 상당한 기간이라는 얘기를 요번에 빼지만 않는다면은 빼지 않고 그냥 뭐 립 서비스로 어버버하고 앨런이 갔다. 뭐 양적 완화하겠다. 금리는 뭐 사정 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너무 한꺼번에 이런 걸 모두 시행하던 달러 강세가 되니까 올해는 뭐 좋다 하도 그 올해 그 달러 강세에 의해서 이제 얘네들이 무역 수출 쪽이 별로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현재 금리 인상 여부를 가지고 타진할 가능성이 정책에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이거 해라 그냥 테이퍼.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가가 아마 강하게 반전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지금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중에 그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현재 26일 날 발표됐죠. 근데, 124개 은행들인데, 지금 그 얘기로는 이것이 과거보다는 그래도 자산 건전성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1년 유로존 위기 당시에 스트레스 테스트 이것은 이제 그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유럽들이 그때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통제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ECB가 좀 더 강화되면서요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시나리오에서 보통주가 자기 자본의 한 8% 정도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강화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그래도 10% 미만대만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유럽 쪽에. 신뢰성이. 그래서 아마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날 때는 이제 그 어떤 그 기준이 쓰잖아요. 기준이 쓰게 되면은 유럽도 이제 정책 방향. 그다음 스트레스 테스트 끝났어. 이제 ECB에서 할 게 뭐야? 우리 그 자꾸만 디플레이션이나 돈을 풀자. 이런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후광통입니다. 중국 후광통이 지금 11월 초로 이제 연기되는 이런 그 측면들이 그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확하지 모르지만은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부담감을 좀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이후죠. 근데 중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후광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크게 연기돼서 괜히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이 신뢰성하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자본 자유화를 하는 겁니다. 홍콩을 통해서. 이거 파이프라인에서 홍콩에서 투자하고 중국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니들 해라. 그 대신 그쪽만 갖고 해라 지금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외국인들한테 개방할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연기된 부분은 그렇게 큰 적은 아닌데 요번에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성장률 부분이 7.3%로 현재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5년 내 최저치란 말이에요. 최저치.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예상보단 좋았다는 얘기 나오는데 예상보다 그래 좋다 그런데 원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사는 게 아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소비와 투자 부분의 어떤 성장 기여도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중국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내수 수요도 별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현재 제가 볼 때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경기 부양의 효율성이 컸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미니 부양책은 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는데요. 아마 이번에 이제 그 사중전의 이후에 최근에 법치 건설 어떤 그 국가의 틀을 기틀을 만들면서 아마 그 이후에 중국에서도 어떤 변화가 서서히 줄 수 있는데 미니 부양책은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PMI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 봤을 때 뭐 5년 내 최저치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니까요. 상당히 중국으로서도 현재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점이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의 정책들이 나와요. FMC 바로 테이퍼링, 유럽 그 양적 완화, 중국 지금 현재 그 소규모 그 미니 부양책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세계 정부, 세계 국가들의 그 흐름들은 증시는 별로 나쁘지 않을 거로 봐요. 왜냐면 나쁜 것들은 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뭐 스트레스 테스트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제가 볼 때 제가 앨런이라면은 저는 테이퍼링 해버려요. 이제는 다 하는데 그거 안 해버리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죠. 그럼 뭐냐면 립 서비스 할 수 있는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요거 뭐 그냥 안 넣어놓고 그건 상황 보면서 하겠다. 이러면 세계 시장은 좋아져요. 유럽 돈 풀고. 그 다음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이제 민법, 이런 그 민생 치안 법이 빨리 통과되면은 그동안에 주춤했던 초이노믹스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현재 경제 지표.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테이퍼링보다도 기업 실적이 더욱더 중요하다. 요거요. 이게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포지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테이퍼링 종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해버려야 됩니다. 해버리고 금리를 완화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인상 시기 조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 강세에 대한 미국도 호학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재 그 미국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다른 건 없고요. 금리 인상입니다. 요거 금리 인상만 걔네들이 조금 늦게 하겠다만 나온다면은 뭐 세계 시장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얘기고요. 자, 유럽이랬잖아요. 현재 유럽은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유럽의 은행에 현재 그 실내 제거를 할 수 있다 도리어. 요번에는 니들 많이 그 제도 정비했구나. 그래서 자본 건전화 많이 시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본 건전했으니까 뭘 해요? 야, ECB 유럽 중앙은행 돈을 풀겠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뢰감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갖다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CB가 정책 강화가 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고요. 양적 완화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요. 상당히 유럽도 그러니까 정책 각국의 그 정책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 제가 중국 현재 정부의 그 신뢰성 때문에 후광통은 연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볼륨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잔치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자본시장 개박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걔들도 유기적으로 뭐 지금 외환 보유고도 지금 달러가 최고죠. 그러니까 모든 게 유기적으로 자연적인 게 돼야 되지 한쪽 맞고 한쪽만 열어두면 그 항상 그 불협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도 현재 어떤 그 중국 정부의 신뢰성 최근에 뭐 지표도 별로 안 좋다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믿을만 하냐? 근데 요새 와서는 조금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나라 중국 관련돼서 또 옛날에 상당히 재무제표 부담감 줬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믿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재 11월 전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물론 정부의 그 부양책 가능성 부분에 대한 어떤 축소 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미니 부양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요. 중국의 그 흐름 이렇게 보면은요. 최근에 상하이 종합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를 좀 보여주는데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현재 그 PMI 지표라던가 요 부분이 이제 50이 넘으면은 그래도 경제가 상승 쪽에 확장 국면이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내려가면 침체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재 그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은 좋지만 5년 내 최저치라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약간은 그 부담감은 현재 부여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국도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눈높이를 하도 낮춰가지고 5년 만에 최저치이기 때문에 중국도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든 내수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미니 부양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최근에 중국도 조금 빠지고 있지만 후강통 때문에 그러나 현재 중국의 경제 지표라든가 이게 정책 기조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중국의 어떤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정책 기조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죠. 바로 미국의 연준의 FMC 회의, 또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전국의 후강통 연기, 이 부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정부 정책들이 이제는 요번 11월 초순까지 모든 것이 집약이 돼 있다. 나머지는 그다음 실적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집약돼 있잖아요. 우리도 민생안전 해가지고 초인업소 해야 되잖아요. 일본 애들도 또 돈 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시행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뭐예요? 돈 푸는 거고. 일본 그렇죠. 유럽 그렇죠. 마지막 남은 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역할이 조기금리 인상을 갖다가 만일 줄였을 경우 이것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계 조기금리 인상을 좀 늦췄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도리 있게 완급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증시 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어디가 맥인가 볼 때 저는 조기금리 인상을 늦추는 이런 유보적인 발언만 나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강약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그것을 보고 강약을 강하게 조절하는 이러한 그 현재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증시 깨부시기, 지수 깨부시기죠.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시장에 지금 글로벌 시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볼 때 바로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하는 시간을 좀 갖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의 그 전체적인 그 방향성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 현재 국내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뭐, 미국 애들이 뭐 금리 인상하던 말던 그러면 국내적으로 과연 외국인들이 매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은 시장에서 잔치라도 말든 우리는 시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는 하나가 실적이었고요. 두 번째가 외국인 매도였습니다. 특히 달러 강세가 나타나니까요. 우리나라 환율 부분이 상당히 요동을 쳤고요. 또 여기에 바로 일본, 재팬, 자바나제, 일본이죠. 일본 애들의 바로 그 엔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달러 강세 부분이었는데 아까 달러 강세 부분은 제가 미국에서 조기금리 인상 여부를 갖다가 현재 늦춰질 수 있다면은 뭐 양적 완화 축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면서 뭐 조금 늦춰도 돼요. 근데 일단 저는 조기금리 인상이 늦춰진다면은 미국의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겠고요. 바로 우리가 이제 미국 보면 최근에 안전자산으로 지금 계속 갔잖아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니까 안전자산. 근데 이것이 늦춰지면서 이제는 위험자산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약해질 수 있는 요인이 뭐냐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미국의 달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로선 그래요. 신흥아시아에서는 조기금리 인상이라든가 페이퍼링 연기. 그러나 조기금리 인상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영향들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방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 지금 안정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최근 우리나라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이 환율을 보면은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1,070원까지 올랐었잖아요.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거 오르면은 수출주가 좋겠다. 근데 수출주도 안 올라갔어요. 이건 뭐냐면 일본의 엔화가 같이 약세되면서 우리보다 더 빨리 평가절하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신흥아시아국이 많이 흔들렸고 브라질의 헤아라라든가 브라질 저쪽 아르헨티나 이런 쪽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반등 이후에 최근에 우리 환율 분이
1070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은 우리가 일단은 이게 일로 하방으로 간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한 단계 많이 뜨고 나서 이제 이 달러 우리 그 원화 약세 부분이 일단은 안정이 돼가고 있다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 우리 수출 잘 되는데 뭐 걱정이냐 그러는데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돈이 환차손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양면에 우리가 동전이라 양날의 칼이라 그러잖아요. 양면의 동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안정이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칸츄리 리스크예요. 칸츄리 리스크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너무 이게 떠버리면은 돈이 빠져나가요. 그럼 나라가 통째로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칸츄리 리스크가 줄어드는 과정이다. 그게 줄어들면서 이제 그래서 달러가 안정이 되면은 수출 관련주도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환율이 안정이 될 때 바로 외국인들도 현재 우리나라 매도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 볼 때 한 네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자산가치 얘기하잖아요. PBR, 청산가치를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본을 투입해서 이제 5천만 원 투입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5천만 원인데 이거 갖다가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남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다 팔아 남으면 이제 그 PBR이잖아요. 그게 1 이상이면은 현재 가치보다 높다는 거예요. 싹 다 팔아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그게 PBR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가가 선행 PBR 대비 지금 현재 1배 하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1배수의 하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현재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 국면에 가고 있다. 어쨌든 최근에 환율 부분에 부담감이 있지만은 아까 환율이 다시 1070원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주가는 못 올라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외국인들도 시각의 마인드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 보세요. 그 외국인들 보면은 최근에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도 강도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팔 만큼 다 팔면 줄어들지만은 또 걔들도 환율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선행 PBR이 우리가 1배 미만 가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신흥 옛날에 환율이요. 달러가 막 뜨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태국 바투아 알죠? 바투아. 그게 옛날에 막 엄청나게 막 그냥 흔들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시아권에 해가지고 우리가 IMF 온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막 환투기 해가지고요. 근데 신흥 아시아국의 금융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 부분이 과거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안정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한국 달러 강세인데 생각보다 아시아권에서 안정이 됐네. 외국인들이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SCI 그 실흥지수 반등 가능성이 서서히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인데 너무 과도하게 빠졌던 부분, 과거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상당히 너무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거래 비중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선행 PBR 부분을 말씀드렸죠. 자, 팔면서 1배 미만 되면은 그거 내가 사는 거죠. 그죠? 그거 또 회사가 망했다 치더라도 팔아가지고 1.3배 남아서 0.3배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선행 PBR 부분이 이제 1배 미만의 하회가 된 부분인데요. 외국인 동향 우리가 보도록 하자고요. 신한금융 투자 부분인데요. 최근에 외국인 누적 순매수 부분입니다. 순매수 부분인데 보시면은 바로 우리나라 PBR 부분에 있어가지고 PBR이 1배 미만을 갔을 때 이때 외국인이 매수 전환됐고요. 예? 매수 전환됐던 부분이고요. 또 현재 PBR이 PBR이 외국인 동향을 봤을 때 우리가 4번 있었어요. 그런 게 4번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2012년도 하고 요 부분이죠. 2012년도하고 14년 5월에 외국인들이 PBR이 14년 5월이죠.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떠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PBR 하회시는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이 커지더라. 이 부분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봤을 때 이런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2조 원대 이상 팔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도가 과거보다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가치 부분에 대비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그 PBR이 1 미만 갔을 때 우리나라 저평가인데 괜히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외국인들도 공감을 한다. 이거죠. 그런 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4번 정도였는데 다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그 현재 그 외국인의 그 매수 수급력이 서서히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세요. 옛날엔 9월 11일 이후에 줄창지게 외국인들 매도였어요. 그 환율이 쭉 올라가니까 지도 갖다 때린 거예요. 근데 요새 오면서 걔들도 이제 보니까 이거 원화도 그렇죠. 그 다음에 PBR 가치도 그렇죠. 이거 얘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인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물론 짜고 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외국인들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서 해요. 얘네들 시각이 있어요. 외국인들도 다 같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들도 이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우리보다 선진기법이죠. 선진기법. 얘들은 상당히 선진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어느 정도 이게 뭐 안정이 된다면은 뭐 외국인들도 그 어떤 수급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는 거죠. 수급 쪽에서.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서서히 그 외국인의 정점이 온 게 이쪽. 지난주에도 상당히 많이 매도했잖아요. 그죠? 그 외국인의 비중을 볼 때. 예? 전체적으로 해서 외국인 비중, 요 매도 비중이 요 파란 거잖아요. 파란 거.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딱 해놓고 지난주 후반부터는 그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3천억대 매도가 도리어 순매수로 전환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제 금주에 들어오면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는 서서히 현재 그 외국인의 그 매도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최근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그 환율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너무 빨리 그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최근 수급들을 볼 때 조금씩 국내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FOMC 이후에 국내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볼 때 달러 강세 기조가 축소 가능성이 높다는. 그럼 이것은 뭐냐? 아까 볼 때 외인들이 매도 물량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상당히 그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변환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또는 FOMC 이후에 제가 조기금리 인상만 줄어든다. 이것은 유보만 된다 그러면 국내 방향성은 확인이 돼요. 환율도 안정되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각국의 정책 기조. 그럼 한국이 뜰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실적도 안 좋고. 그죠? 실적도 안 좋고 한국이 뜰 게 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 각국의 정책 기조라는 거잖아요. 물이 빠지면 물을 갖다 펌프를 해서 물을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이노믹스예요. 초이노믹스. 그래서 만일에 이런 것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초이노믹스에 대한 어떤 정책 법안들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그 흐름을 볼 때요.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 그러니까 국외적으로는 현재 FOMC 부분의 이후에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정책 방향이 변화가 될 수 있겠고요.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수급이에요. 기관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요새 좀 돈이 좀 들어온다는데 개인들 왔다 갔다. 그럼 외국인들이 사야지. 외국인들이 안 사면 우리나라는 수급 공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도 지금 하락 국면이 너무 과도했다. 또 환율이 안정이 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흐름을 볼 때 현재 국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들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미리 주가는 투자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나서 남들이 다 하는 거 가서 쫓아가 버리면은요. 그거는 우리가 상투, 꼭지라 그러잖아요. 꼭지. 항상 그래요. 주가는 예측이에요. 예측.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저도 몰라요. 다만 이런 요소들을 갖고 예측을 하는데 왜 예측이 필요하냐면 결국 주식도 신이 아니더라도 주식을 움직이는 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 돼요. 사람들의 마음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정부 정책 이반자들 그런 부분들을 다 읽어내서 거기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살 거냐 팔 거냐 이거예요. 물론 살 거냐 팔 거냐에
가장 그 중요한 이런 요소들을 하는 동안에 상당한 그 고민을 해야 되고 상당한 분석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결정이 됐을 때 이런 게 딱 나왔을 때는 가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지. 남들 주가 다 걸어가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딱 들어와 가지고 남들 신문에는 다 좋은 얘기 많아요. 그런 게 꼭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방송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최근에 주가가 안 좋으니까 뭐 안 보다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가가 막 빠질 때 이때 긴장을 해야 돼요. 이때 돈 버는 기회가 오는데 이렇게 막 오르면 돈 버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서로 남들 다 아니까 남들이 몰라야 되지. 소수가 다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소수가 주식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식계 시기에서 어떤 그 지금의 현재 글로벌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할 건가 그리고 우리나라 수급이 과연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딱 결정되면 해버려야 돼요.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은 변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수급적인 측면, 제가 아까 외국인의 매도 수급력이 악화가 되고 있고 PBR이 그 현재 1배 미만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현재 고점 부근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힘든 부분은 많습니다. 특히 제가 대형주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오늘 이제 최근에 화학업종이 좀 반등을 좀 해주고 뭐 조선업종 반등을 해줬지만은 그동안에 화학업종 갖고 계시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선업종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내수주만 그냥 줄구장창 올라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최근 어쨌든 이런 판이 제가 이제 판론이라고 판이라는 건데요. 증시는 판이 만들어져요. 판이. 뭐 내가 주식 잘 본다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에 대세를 그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읽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잘 맞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될 장에 올인해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이 깔리느냐 안 깔리느냐를 봐야 돼요. 직장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때까지는 계속 탐색을 하는 거예요. 참고. 그러다가 딱 왔을 때 그때 이 판이 많이 깔렸다. 그럼 그 판이 깔렸을 때는 빨리 움직여야죠. 주식시장도.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판이 자그마한 판이라도 요번에 FOMC 이후에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감지한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수를 보자. 지수를 어떻게 깨부셔서 볼까? 볼 때 그동안의 지수는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부분은 이제는 탄력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더라도 초이노믹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주가에도 하나의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종합지수 측면들을 이렇게 볼 때 현재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저도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박스권 돌파하고 가는구나 생각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수정한 게 우리나라 그 어닝 시즌 실적 부분하고 일본의 엔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그걸 상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일본 애들. 그래서 제가 요새 일본 애들을 막 싫어하잖아요. 제가. 일본 주가 빠져라, 도리어. 왜냐면 이제 경쟁 관계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빠져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도 이제 그 학습 효과가 여기서도 빠지고, 빠지니까 이제 또 이쪽은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래가 조금 늘어나네요. 그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개 이거 보면 누가 이제 저점이라는 건 인식은 해요. 근데 여기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이제 프로와 아마와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저점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5일선 이평 돌려놨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요거 21선 이평 하고 이렇게 좀 마무리된다면은 그동안 낙폭가에서 기술적 반등도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기술적 반등. 그죠?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겠고, 제가 이렇잖아요. 모든 게 바닥이 있어야 돼요. 바닥이 있고 기술적 반등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추세 반전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 그런다 그래서 너무 여기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기술적 반등이 있어야지 추세가 나오죠. 그거마저 없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강약에 따라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길게 가져갈 거냐 짧게 가져갈 거냐 이런 전략을 써야죠. 어쨌든 제가 볼 때
외국인의 매도 부분도 이제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시점에 왔다. 우리가 수급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핵심 포인트를 볼 때 FOMC 이후에 국내 방향성은 좀 긍정적이고 달러 강세 기조 축소 가능성 또는 각국 정책 기조 강화가 되면은 우리도 초이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현재 그 탐색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린다고 거기서 같이 흔들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떴을 때도 같이 흔들려서 가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그게 바로 눌림목 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밀렸을 때 앞으로 여기서 주가가 또 오를 것인가, 또 빠질 것인가, 이제는 저점을 치고 갈 것이냐, 이것을 잘 읽어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자만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주도주 깨부시기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그 시간,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그 서두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외국인의 수급을 좀 봐줬는데요. 이제, 그러면 제가 그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투자 전략인데, 업종별로 종목을 어느 쪽을 봐야 될 것이냐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그 요코라는 부분이 그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모레 퍼시픽 관련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행간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은 그런 종목을 우리가 또다시 현재 거머쥘 수 있게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 투자 전략과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연 또 그런 업종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최근에 사물 인터넷도 있었고, 3D 프린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결국 말해준다고 가장 안전하게 올라간 것이 결국, 최근에 요코 관련주, 중국 관련주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중국 관련주가 또 탄생할 수 있다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식품이라던가 화장품, 밥솥,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약간은 물리적인 부분이 많죠. 좀 이렇게 옛날 굴뚝산업.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소프트한 부분에 현재 그 흐름들이 우리나라가 또 외국인들이 선망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그런 급등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그 종목들이 또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내야지 나중에 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앞으로 그 현재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중이 뭐냐 볼 때 저는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봅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특히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자녀라는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많이 안 나요, 요새요. 많이 남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남았자 개고생한다고. 그래서 한 명 놓자는 거예요, 한 명. 그래서 일자녀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래서 지금 이자녀 놓자 그렇잖아요. 그거 해주면 돈 주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3명 놓으면은 갖다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옛날에 보령 메디앙스 이런 것도 많이 떴잖아요. 이제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왔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나왔던 경우 중에 하나도 일본도 고령화 시대입니다. 잘 안 낳고 옛날에 있던 40, 50대, 60대 이렇게 자꾸만 그 고령화 포진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고령화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역삼각형이죠. 역피라미드.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복지시설 잘 돼 있는 스웨덴이나 이런 쪽을 빼고는 몰라도 영국도 상당히 유럽 쪽이 가장 애를 먹었던 게 걔들이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요. 나라에서 돈 많이 줬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 절단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시설을 빼버리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만큼 잘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도 흔들렸었잖아요, 한번. 대처 수상이 나타나가지고 난리 부르스 치면서 이제 저 아일랜드 쪽에 산업 해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고령화가 상당히 일본에서도 나타났고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길러봤자 내가 고생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1자녀, 2자녀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화가 나타나면서
실버 산업이 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여기 고령화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바빠져요.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뭐 은행도 우리가 안 가잖아요. 그 캐시카드에서 그냥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옛날에 다 은행 가 줄 서서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내가 건강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이것이 나타나면서 이제 헬스케어가 상당히 변화가 좀 되고 있어요. 내가 병원 안 가고 내 몸에서 어떻게 내 건강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내 건강을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진단받고 이런 것이 이제 원격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 그 최근에 M&A 규모가 2,600억 달러랍니다. 그 M&A라는 게 왜 일어나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M&A 부분은요. 어떤 초기 산업이 나타날 때 그 경기가 좋아질 때 M&A가 팍 일어나요. 돈 안 들이고 회사를 갖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최근에 M&A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좋았던 기업들이 막 나빠지고 있는데 그때 M&A 해버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M&A가 무지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 산업도 왜 M&A가 일어나냐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산업이 이 헬스케어 관련된 게 많다는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또 현재 가장 크게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ICT 융합 부분이 나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융합 헬스케어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약사하고 바로 이제 앱하고 프로그램하고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복합.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 그러잖아요. 뭐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뭐 ICT 정보통신기술과 융합이 돼서 이런 개인의 건강의 질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현재 관리하면서 또 케어하는 이런 부분이 헬스케어 관련 부분이 산업이 이제는 굉장히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볼 때 상당히 이거 2천억 달러 이상 커졌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또 헬스케어 시장이 연평균 한 12%, 16% 정도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헬스케어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엄청나게 커졌고 산성피엔 씨가 100배, 200배 갔잖아요. 그만큼 이제 건강에 대한 과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ICT 그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또 이 부분들이 과거 우리가 제약사들 상당히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정부가 약국 다운해라, 약 다운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약사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제약사가 바로 ICT랑 융합해서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교두보를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제약사가 아닌가 봐요. 바이오 업종이든지.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상당히 제가 보는 향후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의료 산업이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줄기세포 얘기 알았어요? 성체 줄기세포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황우석 박사 하면은. 벌써 그만큼 진보가 돼 있다는 거예요. 줄기세포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어떤 케어 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00살까지만 살아라. 그러면 거기 가면 또 30살 더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전자, 거기다가 보관 은행, 이런 쪽에다가 메디포스트나 그런 데 보관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상당히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관련주가 뭐가 있느냐? 요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최근에 들어오면서, 녹십자가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현재 우리 투자증권 리서치에서 했는데 상당히 이제 공감이 가더라고요. LG생명과학 최근에 많이 뜨고 있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시젠, 메디톡스, 여기 우리 메디톡 해가지고 얼굴 팽팽하게 하는 거지. 그 다음 JVMICNC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제약주들을 다시 봐야 되는 이유 바로 헬스케어 관련 부분에 대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녹십자 부분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어떤 제약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계 3대 시장 기준에 혈액제 시장이 1,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혈액제자 부분에 알부민 쪽에서 상당한 기술력이 녹십자가 좀 나오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향후 PBR이나 퍼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고. 최근에 두 번째 LG생명과학 엄청 뜨고 있죠. 저도 바닥에서 봤어요.
딱 차트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LG생명과학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어떤 그 변화 부분들이 상당히 나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제미글로 부분에 그 기술 수출료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백신 부분에 현재 PhD가 국제 입찰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그 흐름입니다. 하나의 어떤 그 회사의 실적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산업의 변화가 과연 종목들한테 어떤 변화를 그러면 그 종목들은 일단 기본적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더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볼 때 상당히 이 제약 업종의 ICT 기술과 그 융합된 부분이 좋아요. 근데 바이오 업종은 신약을 개발하면 들었는데 돈을 못 벌어요. 바이오 업종이. 그 제약에서는 돈은 기술력은 뛰어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돈은 잘 벌어요. 잘 팔아가지고. 그 바이오 업종은 그냥 한 종목 하나의 신약만 가가지고 돈 3년 5년 동안 적자 추스기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헬스케어를 접목할 때 과연 돈 있는 데가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빨리 어떤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은 거기다 바이오까지 포함시킨 회사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LG생명과학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최초 이런 신약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있고 시제니 회사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이 시제니를 다니는데 상당히 이 기업의 그 성장 가치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메디톡스는 여러분 잘 아시고 JBV의 마이센스가 있는데 일단은 현재 이런 종목들의 그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투자 전략 그걸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LG생명과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상당히 3만 원대 부분부터 주가가 이렇게 반전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차트 흐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상당히 천천히 잘 간다. 왜 천천히 잘 가냐면 여기서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주가가 되게 이제 이평 저항감 거의 뚫지를 못해요. 이 종목을 길게 이렇게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파란 선 이런 걸 뚫지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죠?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평들이 이렇게 좀 가까워지면서 여기서 뚫는데 LG생명과학이 의외로 쉽게 뚫었어요. 이 저항선. 항상 부딪혔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간다. 얘가 또 뭔가 일을 하나 만들 건가 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보시면. 58,000원 쭉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 거래도 들어가면서. 그리고 완전히 위에 여기 보세요. 선이 없잖아요. 선이. 상당히 안정이 되죠. 매물 압력이 없어요. 매물에. 제가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요거 뜰보면 가겠다. 그래서 요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고 지인한테도. 여기부터 쭉 해서 지금 가는데, 이건 이제 우량주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정배열로 가고 있고요. 요 부분. 우리가 이제 제가 요크를 말씀을 드리다가 이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녹십자 한번 볼까요? 녹십자. 얘는 뭐 벌써 확 치고 올라갔네. 그죠? 2파동까지 갔네. 지금은 쫓아가면 안 되죠. 쫓아가면 안 되죠. 왜냐면, 얘 보세요. 주봉을 한번 보자고요. 주봉을 보면 아주 모양 좋네요.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요. 그죠? 주봉을 보면은. 옛날에 상당히 녹십자도 엄청나게 떴던 종목이에요. 저 종목도요. 20만 원대까지 갔다가, 그건 지금 1년, 2년, 3년, 4년이네. 여기서 이제 다시 치어드네. 여기서도 치켜들었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한번 기술적 반등을 해주고 나서 계속 밑에 있었어요. 요번에 다시 처음 뚫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년 만에 뚫는 거래. 여기서 갈까 말까 박스권 하다가 요번에 뚫고 가는 이런 현상 같아요. 그래서 녹십자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현재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큰 변화를 주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또 이 부분과 ICT 융합의 현재 융합된 종목군들은 한번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또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아까 우리가 중시의 여러 가지 흐름을 봤는데요. 이제 국내 시장의 핵심 포인트. 과연 그걸 우리가 알면 뭐예요?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예. 유럽은행의 이제 FMC 현재 완화 가능성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각국의 정책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제일 중요한 거, 내수주 중심의 3분의 1 분할 매수 전략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가 어떤 그 반등하려면 역할이 있어야 돼. 삼성전자가 반등하려면 반등할 수 명분이 있어야 누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명분론을 얘기하잖아요. 현대차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4사분기 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명분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실적이 안 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이노믹스, 내수랑 정부가 정책해서 돈 풀어주는데. 그래서 저는 3분의 1 분할 매수 전략을 계속 해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올인한다면 또 변동성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맞게 봤는데 여기서 또 어떤 그 변수를 저거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 3분의 1 분할. 왜냐하면 PBR 가치나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저평가 국면에 온 건 확실하다. 자, 그러면은 3분의 1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 갈까? 눌림목 분할 매수입니다. 쫓아가서 하면 안 돼요. 쫓아가서 하면. 눌림목이 있는데 많이 빠졌다 겁날 때 매수하는 거. 겁날 때. 초이노믹스 관련주들. 요새 그 초이노믹스 내수주가 뭐가 있어요? 증권, 은행, 보험, 유통. 보험에서 상당히 좋아요. 유통도 많이 갔고 통신주도 최근에 올랐다가 단통법 여기 나서 빠졌잖아요. 조금 움직임 나오더라고요. 타이밍 매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증권주, 삼성증권, 미래증권, 미래셋. 그 다음에 은행주, 뭐 KD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눌림목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삼성생명. 일단 대형주 우리가 좋겠죠. 그 다음 건설주. 건설주 빼면 안 돼. 건설주가, 삼성물산이 뭐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실적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또, 현재 그 뭐 이런 그 지분 관계 부분에 그 바로 그 지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그 다음 SK텔레콤. 최근에 많이 떴다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이 좋고 중소형 실적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약주. 헬스케어. 뭐 같은 거라요. 식품주.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녹십자라던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 이제 경기 회복, 그 세월호 부분에 그 악재가 줄어든다면은 보험에서 이런 투어 관련주들, 그다음 대한약품, 뭐 LGU 플러스 이건 통신 관련 중소형주, 강원랜드 바로 현재 외국인들 특히 그 중국 요코들의 그 내양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현재 그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 방향과 더불어서 그다음 유망 업종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현재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변수가 있더라도 좀 눌림목 매수입니다. 3분의 1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는 물론 많이 빠진 것들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근의 흐름을 볼 때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 기대감주를 사라. 그러면 초이노믹스 관련주의 내수주와 이제 실적주를 봐라. 실적주 플러스 성장주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하시면은 또 이 어려운 장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은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